네, 오늘 EC442, NGCN 301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퀴즈 1이 벌써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저희가 한 28번에서 30번 정도의 클래스 미팅이 있으니까 4로 나눠보면 대충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퀴즈를 봐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핸드아웃 for 챕터 2를 제가 업로드를 했어요. 네. 물론 작년 챕터 2 핸드아웃은 이미 있죠. 근데 조금씩 바꾸고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링크들이 있는데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홈워크 5는 언제나 곧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일주일 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주 더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더해서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교가 되겠고요. 클래스 미팅 비디오는 포스텍 cisl.postec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있고 여러분이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만들어 달라는데 만드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컬렉션 클래리피케이션에서는 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들어왔던 질문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에러 책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에러가 왜 생기냐? 에러가 생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데이터 비트를 보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 특히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전자전기공학에서 통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컨제스천 생기면 드랍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되면 드랍되고 그건 알겠는데 왜 잘 보낸 패켓에서 패켓 헤더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책섬 비트를 열심히 계산해서 나머지 위와 썸을 해봤더니 어제 봤죠 그저께 올 원이 안 나와서 원스 컴플리먼트 했더니 올 제로가 안 나와서 왜 이걸 버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책은 잘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링크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고마워요. 좀 문 좀 닫아주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래프 시절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모스 신호 있죠? 모스, 사람 이름이죠. 모스 뚜뚜뚜뚜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그 IP 패켓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네, 0, 1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명이 보내고 이쪽에 한 명이 받아요. 뚜뚜뚜뚜 보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거리가 길어지면 잘 안 들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직거리는 것도 있고 전기 기기들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게 띠띠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돈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짧고 긴 것이 구별이 잘 안 가면 잘못 받아줬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링크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 전보라는 텔레그램이라는 게 갈 때 에러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전자전기 시대에 아니 무슨 에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 영상을 보니까 많이 얘기했던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셀폰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스크린이라든가 CPU 이런 녀석이 작동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전력 말고 순수히 여기 안테나가 들어있죠. 안 보이지만 내부에 안테나에서 발산하는 에미트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일종인 라디오 웨이브. 제가 전파라고 했죠. 전자기파와 전파는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전파 그러면 전자기파를 줄여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전자기파고요. 그중에서 레이디오 웨이브, 그중에서 일부인 레이디오 웨이브가 전파예요. 그래서 전파 특성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요? Radio Propagation Characterist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디오 웨이브를 방사를 해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어떤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방출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전력 또는 파워라고 하죠. 몇 와트 하는 거, 와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즈는 에너지고
와트는 파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뭐 예전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 있잖아요. 밤에 켜는 전구. 요즘은 이제 LED라서 많이 낮아졌지만 그 전구가 단위 시간당 1초당 몇 줄, 즉 몇 와트 정도 쓸 것 같아요. 걔가. 물론 예전에 백열등은 열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요즘 LED는 열은 많이 안 나는 편이죠.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LED 자체는 LED 등 전구 있잖아요. 여러분 소켓에 끼우는 물론 아예 다르게 생긴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집은 예전 백열구 소켓에다가 LED 전구처럼 생긴 걸 꽂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열이 많이 나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전압을 컨버전 하는데 그 조그맣다 보니까 손실이 사실은 많거든요. LED 자체는 손실이 많지 않지만 그 전압을 떨어뜨려서 그 LED를 켜는 데까지 그 뭐 일종의 어댑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걔가 손실이 많긴 한데 어쨌든 대충 몇 와트 쓰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예전에는요. 백열 전등에서 얘가 빛과 열을 내는 게 한 100와트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밝아요. 60와트 이러면 이제 책상 위에 놓고 하기 좋고 어떤 사람은 그게 눈이 부셔서 30와트짜리를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전 국민이 군사 훈련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매달 15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낮에 이제 윙 하면은 모든 게 스톱됐어요. 그때는 전부 어디 지하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랬는데 간혹 가다가 뭐 한 1년에 한 번씩 야간에 민방위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등화 관제 훈련 날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딱 되면 밤에 웽 하면서 온 마을에 소리가 나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제 나이처럼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딱 들리면 뭐지? 바로 긴장할 정도로 그 소리를 인식을 하는데 밤에 이제 그 소리가 들리고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밖으로 새 나가면 이제 지탄의 대상이 돼요. 불을 다 끄든가 아니면 불을 켜놔도 그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창을 다 닫아서 밖으로 빛이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다고 해보세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짜리. 네, 저희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그 동네가 보였어요. 저희 집이 부산에 이제 온천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가 8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만큼 높은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해운대 장산까지 그냥 보여요. 바로. 그 밑에 가리는 것도 없이. 네. 그러면 그 등화관제 훈련하는 날 딱 보면 보여요. 켜놓은 집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야, 불 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각 민방위 훈련한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뭐 그 민방위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 동네는 왜 이러냐 뭐 정부에 협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1, 2km에서도 그 빛이 보이는 거죠. 한 100와트 이렇게 되는 거, 60와트. 잘 안 가리면 창에서 새어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얘는 도대체 얘가 뭐 스크린, CPU 이런 거 말고 오직 라디오 웨이브를 방사하기 위해서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소모하는, 물론 얘도 열을 좀 내요. 하지만 라디오 웨이브로 주로 방사하는데 그럼 백열 전구랑 비슷하잖아요, 느낌은. 얘는 도대체 몇 와트 정도 먹을까요? 1초에 몇 줄, 즉 몇 와트. 대충 감이 없죠,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얘가 배터리 파워드잖아요. 무슨 뭐 220V 어디 파워 아울렛에 꽂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몇십 와트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예, 얼마일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휴대용 단말기에서 라디오 웨이브를 내는 앰플리파이어가 몇 와트냐 할 때는 dBm이란 단위를 써요. dBm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dB referenced to milliwatt예요. 1 milliwatt. 그러니까 뭐냐면 1 milliwatt면 0 dBm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리니어 스케일이고요. 오른쪽은 다시 이퀄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등가라고 이렇게 표기할게요. 줄 3개. 네, 저게 스탠다드로 이퀴벌런트라는 뜻으로 쓰여요. 0 dBm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1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 dBm이에요. 100배가 되면
20dBm이고 따라서 또 1000배인 1와트 1와트가 이게 1000mW가 이게 1와트죠. 이게 30dBm이에요. 그 뭐냐면 1와트 예전에 그 전구 한 30개에서 60개 심지어 100개 거꾸로죠. 그렇죠. 그 1와트짜리를 한 100개 모아놓으면 100와트짜리 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알겠어요? 네. 그런데 평소에 얘는 그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기껏해야. 알겠어요? 네. 얘는. 사실 그렇게 더 낼 수도 없어요. 이 안에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밀리와트 단위로 낸다고 보면 돼요. 밀리와트. 그렇다고 그거 아래로 하면은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30dBm으로 내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1와트예요. 맞아요? 1와트. 자,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조그만 LED 등만 못한 거죠. 지금 소모 전력이. 적어도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 자, 이 신호 하나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물론 요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LTE 뭐 또는 5G 이렇게 NR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셀룰라망에 연결이 된다면 얘가 물론 요 LG 연구동 옥상에 가면은 조그만 중계기가 있어요. 걔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얘는 멀 때는 수 킬로미터 a few죠. 그러니까 1, 2km까지도 신호가 전달돼야 돼요. 기지국까지. 자, 그러면 1, 2km 날아갔어요. 그럼 얘가 얼마로 수신될까요? 1와트를 보냈다고 합시다. 30dBm으로. 얘가 30dBm으로 막 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기지국에 이제 안테나가 있잖아요. 걔가 이 신호를 받았어요. 몇 밀리와트일 것 같아요. 대충. 네, 놀랍게도 여기서 한 100dB 정도 내려가요. 암만 안 내려가도.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70dBm 정도로 수신되는 거죠. 심지어 마이너스 100dBm으로 수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0dB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0dBm으로 했더니 마이너스 130dB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dBm이 되죠. 근데 참고로 마이너스 130dB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dB, 데시벨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단위를? 처음 들었어요? 네. 데시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전환을 할 때요. x라는 것을 숫자를 어떤 y dB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라는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10 로그 10 베이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1은 어떻게 돼요? 1. x가 1일 때 y는 얼마죠? 0이죠. 그래서 1밀리와트는 0dBm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m은 이제 밀리와트니까. 자, 10 넣어볼까요? 10밀리와트니까 10을 넣어요. 그러면 이게 10이 되죠. 10dBm. 100을 넣으면 100 넣으면 이게 20이 되죠. 10의 제곱이니까. 1000 넣으면 이게 3이 돼서 30이 되죠. 자, 그러면 거꾸로 y가 지금 마이너스 130이 되려면 x가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13승이죠.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뭐냐면 제 키가 171인데 사실 이제 제가 171인데 누가 어디 가서 키가 171이라 그러면 170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172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71인데 자, 얘의 100분의 1이 얼마예요? 대충 제 키에서 100분의 1이 얼마예요? 1.7cm죠.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이게 100분의 1이에요. 대충 사이즈를 알겠어요? 네. 1000분의 1이면? 그런데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얘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3승이에요. 엄청나게 약한 시그널이 수신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약한 시그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지국에 있는 전자회로를 돌려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돌아가겠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서킷 실험해 본 학생들 알겠지만 뭐 서킷을 돌리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뭐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자마자 안테나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트랜스미션 하는 안테나는 이 스피커고 수신하는 안테나는 마이크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스피커랑 마이크로폰이 하는 게 뭐예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꾸거나 거꾸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테나는 뭐라고 보면 돼요? 안테나는 라디오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선에 흐르는 전류로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웨이브는 여기 막 퍼져나가잖아요. 어디 도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테나에 딱 맞아서 그 다음부터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뀌는데 너무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전자 하나 엉덩이 걷어찰 수 있겠어요? 그 정도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폭기를 달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기보다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가 뭐냐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트랜지스터 또는 그냥 앰플리파이어예요. 증폭기를 만들 때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폭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증폭하는 장치를. 증폭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력이 1 변하면 출력이 10 변하면 10배 증폭한 거죠. 맞습니까? 사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도 고전적인 것은 그걸 만들죠. 예를 들면 도르래라든가 지렛대라든가 이런 게 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폭기죠, 일종의. 맞습니까? 증폭기는 인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뭐 몇 배로 키운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심지어 갑옷도 어때요? 갑옷도 우리 피부의 어떤 그 강도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증폭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처럼 통신처럼 미약한 신호를 크게 키울 때 쓰는 걸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온갖 방법을 쓰다가 파퓰러하게 된 게 소위 말하는 베큐um 튜브, 진공관이죠. 한참 쓰였어요. 지금도 어때요? 좀 고가 앰프, 오디오 앰프들 보면 오디오 앰프라고 하죠. 실제로는 앰플리파이어와 다른 게 여러 개 들었죠. 오디오 앰프는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 혹시 집에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상한 취미를 사실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쓸데없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증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이 증폭하는 데 쓰이는 소재가 발명되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관은 작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때요? 진공관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에노드, 캐소드 그래가지고 어때요? 막 가열을 하면 어때요?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죠. 이쪽에다가 예를 들면 이쪽과 극성이 다른 걸 걸어요. 그럼 전자가 슝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중간에 선을 딱 넣어서 거기 도달하면 금속에 빨려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요 뒤에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전극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도 큰 전류가 출력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로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자회로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미세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 증폭하면 그냥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모든 금속에는. 맞습니까? 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자들은 절대 온도 제로가 아닌 이상은 서멀 지터링, 열 진동을 하죠. 열 운동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금속 도선이 있어요. 거기에 양단에다가 예를 들면 전압계를 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보면 그냥 제로로 나오죠.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녀석으로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지만 제로 볼트보다 높고 낮게 쫙 이렇게 잡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웬만한 측정 장비로는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뭐예요? 전압이 안 걸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이 경계를 생각하면 넘어가는 놈이 있고 들어오는 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냥은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근데 증폭기로 얼마나 증폭을 해야 되겠어요, 얘를. 예를 들어서 이 레벨로 바꾼다고 한다면 100dB 뭐 이렇게 증폭해야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100dB면 뭐예요? 10의 10승배 증폭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서멀 지터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셀룰라망이라든가 와이파이에서는 잘 안 보이고 이 롱 디스턴스, 예전에 보면 대서양을 건너서라든가 아니면 새털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할 땐 당연히 나타나겠죠. 심지어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너무 멀리서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테나로부터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톤 카운터처럼 이 어때요? 전자기파도 양자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운팅을 해요. 몇 개의 덩어리가 들어왔나? 그 정도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서멀 노이즈 때문에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수신 시그널은 송신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다 이렇게 모델링을 많이 해요. 통신에서. 그래서 수신 신호 Z 예를 들어서 R은 received는 송신 신호 sent에 더하기 잡음 N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S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제로, 그다음에 어떤 분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1을 보냈어요. 이게 1이에요. 이게 네거티브 1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으면 1을 보내면 1에 찍히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보내면 네거티브 1을 보내면 네거티브 1에 찍히는데 문제는 노이즈가 있으면 어디 찍힙니까? 1을 보냈을 때 정규 분포니까 이게 찍히는 지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통계할 때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때그때마다 이 노이즈는 이 분포를 따르지만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 랜덤 넘버로 여러분이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점이 막 찍힐 거 아니에요? 주위로. 보통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 점을 찍는 것을 이제 스캐터 플롯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히스토그램을 그리겠죠. 맞아요? 그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대충 어떻게 나올 거예요? 한 100만 개 찍으면. 이쪽에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쪽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 시간이나 아니면 전자수학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히스토그램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를 적분하면 1이 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빈 랭스를 줄인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때요? 네거티브 1을 보냈지만 이렇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나타나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디시전을 내릴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이게 1이었는지 네거티브 1이었는지. 제일 간단한 것은 제로를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순간에 양수면 1이라고 디시전을 내리고 음수면 네거티브 1이 보내졌었다고 디시전을 내리면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다 어때요?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1000개 보내면 몇 비트씩은 에러가 나겠죠. 이런 이유로 통신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고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 학기 2학기 때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을 이제 배울 디지털 통신에서의 에러가 오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이그젠플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저렇게 더멀 노이즈가 있어서 장거리 통신을 하는데 더멀 노이즈가 있어서 계속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패킷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헤더에서도 막 오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헤더 랭스가 헤더가 몇 비트였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IP 버전 4 그림이 있죠 여기. 네. 자 벌써 이게 헤더만 되는 헤더인데 한 줄에 지금 32비트고 한,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150비트 정도 넘죠. 맞아요? 150비트가 넘는데 여러분이 저런 비트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한 1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5비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1 제로가. 물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비트 제로를 1이라고 하고 비트 1을 네거티브 1이라고 매핑을 한다고 해보세요. 또는 헷갈리니까 비트 1은 1로 매핑하고 비트 제로는 마이너스 1로 매핑해서 신호를 보냈다고 해봐요. 그럼 어쨌든 오류율이 10%면 이 중에 15개가 오류가 생기니까 당연히 나중에 체크섬 여기 정보를 가지고 싹 더해서 캐리 다시 더하고 원스 컴플리먼트 해보면 이게 올 제로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얘가 우연히 두 개가 뒤집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류율 10%는 너무하니까 10분의 1은 너무하니까 1%라고 해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 어때요? 1.5개 정도 에러가 나잖아요.
그럼 보낼 때마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라우터에서 딱 보고는 뭐야 이거 체크섬이 왜 이래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 우리가 패킷을 보내면 그게 라우터 하나만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링크 하나만 통과하지 않죠. 링크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오류율이 1%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미국까지 보내는데 링크가 하나겠어요. 물론 굉장히 노이즈가 적은 링크도 있겠죠. 굉장히 노이지한 링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뭐 호플리스잖아요. 보내지는 게. 물론 그렇게 바보같이 해놓지는 않죠. 사람들은 똑똑해서 온갖 방법으로 저런 링크에서의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링크에서의 오류는 없다고 아예 보고 어널리시스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로 가기도 전에 이 라스트 마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링크를 와이어리스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4층에 LG동 4층에 있다고 해보세요. 저처럼 4층에 있는데 LG동에 층마다 곳곳에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층에 그 우리 정문 있잖아요. 거기만 하나 달아놓고 이 LG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놀랍게도 LG동 4층에서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신호가 뭐 이렇게 퍼져나갈 텐데 1층에 있는데 도달할 때 한 100dB 손실이 나기도 해요. 그럼 통신이 잘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미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줄어 있어요. 그럼 얘가 막 증폭하려고 할 텐데 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안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 신호가 이제 오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는 그 셀룰라 네트워크에 들어가잖아요. 5, 4G 이러면 또 에러가 막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그 링크에서 오류를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원 과목에서도 오류 정정 부호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1학기 때는 또 현대 부호 이론이라고 해서 오늘 조금 언급하겠지만 이런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호 이론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링크에서는 이 비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알겠죠, 이제 대충.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걸 없앨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했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그 오류 정정 부호라는 게 있는데 에러 컨트롤 코드 어떤 오류 코드가 있고 그 중에 어떤 오류 정정 부호는 완전히 이 수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속한 IEEE 예를 들면 Information Theory, Communication Theory Society 안에서 이제 Transactions라는 저널을 발간하는데 마치 네이처 사이언스 셀 하듯이 어떤 논문들을 보면 소속이 Department of Mathematic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링크에서 비트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대충 알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DBM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dBm으로 쏘고 있다. 그럼 1와트로 쏘고 있구나를 알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굉장히 많이 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LG동의 엘리베이터 여러분 대부분 학부생이라서 안 타겠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속 캔 안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를 보고는 감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금속 캔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전파가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들어오는 전파도 그리고 반대로 나갈 전파도 잘 도달 안 하겠구나 싶어서 얘가 있는 힘껏 파워를 키워서 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가지고 딱 하면은 저는 옛날에 처음에 얘 나왔을 때는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소리 문제가 아니라 딱 되면은 머리가 아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전파를 제가 이렇게 뭔가 감지하는 뭐 피부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아프더니 더 이상 없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약간 미신 같은데 뭔가 이렇게 느끼던 뭐가 센서가 이제 과다 입력으로 끊어진 게 아닌가 그 후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있는 힘껏 쏘고 있겠고 당연히 여러분의 뇌와 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수분들과 이런 것들이 열심히 또 걔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웬만하면 통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은 인체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대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인류가 사실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다들 100살밖에 못 살고 죽는 게 핸드폰 때문이라고 밝혀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이어버즈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럼 적어도 얘를 직접 갖다 대진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귀에 바로 붙어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출력이 상당히 적죠. 물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귀에 꽂았을 때 무선이니까 얘도 라디오 웨이브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위험한지 이게 더 위험한지는 계산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훨씬 위험할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LG 영구동은 안 그런데 많은 아파트에 특히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T 사용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통화가 안 돼요. 뭐 문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KT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우리 엘리베이터 왜 이래? 그러면 난 잘 되는데? 그럼 당신 뭐 어느 회사? 난 LGU 플러스 이러면 SKT 왜 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SKT에 전화를 하죠. 아니 왜 이웃집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냐? 그러면 SKT에서 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중계기를 달아줘요. 그 엘리베이터 잘 되게.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LG 영호동은 안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하는 동네, 특히 경쟁이 심할수록 이 회사들이 막 이런 중계기라든가 이런 걸 막 달아가지고 잘 되게 해놨어요. 그럴 때는 또 어때요, 얘가? 그렇게 큰 출력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귀에 갖다 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상식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챕터 1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챕터 하나는 진도 나가고 퀴즈를 보지 않겠어요? 자, 리뷰를 합시다. IP 패켓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IP 패켓은 헤더와 페이로드 또는 데이터 부분으로 나눠지고 여기 L3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레이어 3, 즉 IP 패켓 단위로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즉 만약 인캡슐레이트 돼 있으면 까가지고 어때요? IP 패켓이네 하는 봉투가 있겠죠. 그럼 거기 IP 어드레스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걸 보고는 라우팅을 하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헤더를 까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쫙 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알아내려고 하죠. 책섬을 기준으로. 그래서 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켓을 드랍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 네트워크를 키워나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훨씬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라우터는 패켓을 이제 드랍하는데 어떤 때 에러 때문에 하고 어떤 때는 컨제스천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일단 드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서 인풋 포트에서 받은 패켓을 어떤 특정한 아웃풋 포트로 보내는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쭉 읽은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네 하는 것을 계속 keep maintain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몇 개의 다른 내가 상대하고 있는 라우터가 내 포트에 연결된 다른 라우터가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테스팅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프리뷰인데요. 오늘 했던 말과 관련이 있어요. ECC는 Error Control Code 또는 Error Control Coding이라고 해서 오류 정정 부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orward Error Correction 하는 코드들이 있고요. 하나는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또는 Automatic Repeat Request 하는 코드가 있는데 코딩 기법이 있는데 크게 저 두 개로 나눠지고 세세하게 하면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해서 배우면 IP 어드레스라는 말, 그다음에 호스트 네임, 예를 들면 cisl.postec.ac.kr이라는 제 그 웹서버 호스트 네임,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세팅할 때마다 DNS, 뭐 HTTP 이런 말들 쓰죠. URL 하이퍼링크 이런 말들은 좀 알고 챕터 2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우팅을 할 때, 그러면 라우팅을 할 때 라우터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가능한 IP 어드레스를 다 써놓고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네트워크가 성장할 때 더 많은 호스트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라우터들이 전부 이 라우팅 테이블을 점점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 IP 어드레스 있잖아요. IP 어드레스의 most significant bit로부터 쭉 이렇게 비슷한 장소에 있는 호스트들은 앞에 비슷한 번호를 갖게 만들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쭉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는 141.23.88.63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41.23.88까지는 다 똑같은 번호를 쉐어하고 그 다음 걸로 예를 들면 LG 연구동에 있는 컴퓨터들은 IP 어드레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어떤 라우터가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패킷이 왔어요. 그럼 141.2388까지 읽고는 LG 연구동 하고 그쪽에 있는 또 라우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longest common initial string of bits.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읽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길면 길수록 어때요? 내 라우팅 테이블에 점점 더 많은 게 있으면 점점 더 확실하게 딱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것과 매칭이 되는, 왜냐하면 141.2388까지 했더니 있어요. 내 아웃풋 포트 1번으로 보내라고 테이블에 돼 있지만 88.63까지 있으면서 포트 2번으로 보내라고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내 호스트가 바로 연결돼 있을 수가 있어요. 63 머신이.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로케이션과 이 IP 어드레스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그젬플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더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말고도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가 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관련된 모든 학문적인 기초는 수학적인 기초는 이 그래프 디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오일러가 예전에 어때요? 뭐 이름도 잘 헷갈리는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돼 있죠. 무슨 강이 흐르는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고 그 섬에 들어가는 이쪽으로 건너는 다리가 몇 개고 할 때 뭐 산책을 하는데 뭐 모든 다리를 건너고 어쩌고 저쩌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잠깐 딴 얘기를 하면 그게 일종의 프로이센의 수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그걸 이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 영토를 보면요. 이렇게 쭉 있다가 완전히 끊어져서 유럽 한복판에 그 도시 있잖아요. 거기만 러시아 영토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래프 디어리의 뭐 어떻게 보면 발상지. 예. 그래서 이 그래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하여튼 네트워크 썸띵은 다 그래프 디어리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등한시해요. 고등학교 때 이산수학 책에 잠깐 나왔던 거, 중학교 때 뭐 마지막 챕터쯤에 나왔던 거, 난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의 학부 필수 과목에 이 그래프 디어리가 들어있어요. 아예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지만 두 번째 시간쯤에 서구에서는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로 되어 있는 데가 대세고 그러면 당연히 필수 과목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필수로 되어 있어요. 이산 수학이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뭐 데이터 스트럭처든 과목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만약 이산 수학 과목이 없다면 반드시 그래프 디어리를 배우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이야. 근데 괜히 갔다가 뭐 학생들한테 뭐 치여가지고 그 컴퓨터과 학생들한테 학점이 안 나올 것 같아도 가서 청강이라도 하시고요. 아니면 요즘은 참 좋은 시대가 됐죠. 유튜브에 찾아보면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셔도 돼요. 그래프 디어리 관련된 거. 다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좋은 강의가 있어 봐야 수강하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수강하면 학점이 달려있고 절박해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강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특히 인생이 학점과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이미 뭐 갈 대학원 랩이 정해져 있다라든가 나는 졸업하고 취직할 건데 이미 학점을 4점대로 따랐다. C 마이너스 받아도 문제없다. 하지만 나는 실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래프 디어리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중요성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에러 디텍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에러 디텍션이라는 말로 섹션, 서브 섹션 제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에러 책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책섬 비츠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패킷의 헤더에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출, 디텍트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P라는 프로토콜, 더 인터넷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이렇게 부르죠. 걔는 어때요? 책선 비트 필드를 리저브 해놓고 거기다 책선 비트를 넣어놓음으로써 적어도 헤더만이라도 체크를 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P 그러니까 패킷을 수신하고 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릴레이 하는 거죠. 그 라우터들은 에러를 커렉션을 합니까? 커렉션을 하려고 시도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체크만 하고 디텍트만 하고 디텍트 되면 버리는 거예요. 노티파이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 보세요. 제가 딥스페이스 프로브에게 보이저 1, 2호 같은 거를 보내면서 미국 항공우주국이에요. 그럼 보낼 때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리피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비트를 보내고 싶은데 뭐야 이거 한 5번 보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개씩 끊어서 모조리티 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 수신이 이렇게 됐어요. 5개 쳐봤더니 1, 1, 0, 1, 1.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1이겠죠. 만약에 뒤집힐 확률이 동일하다면 어떤 작은 값이지만 1, 1, 1, 0, 0. 그래도 1도 하겠죠. 0, 0, 1, 0, 0. 그러면 결국 모조리티 보트라는 것은 5개니까 3개, 4개, 5개 되는 놈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오류율을 확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자, 엔지니어링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5번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비트가 5비트로 매핑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100비트면 이게 500비트로 매핑이 될 텐데 100비트를 5배 튀겨서, 그러니까 사실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렇죠? 한 번씩만 보내면 되는 걸 5번. 그러니까 5배로 하는데 이렇게 반복 5번 하는 것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게 최적화이고 바로 엔지니어링 하는 마인드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론이 나온 거죠. 리피트 하는 것은 간단한데 바보 같은 짓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그 갈로아 있죠. 갈로아. 젊을 때 뭐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갈로아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여를 한 파이나이트 필드라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제로 원 가지고 연산하는 거 있죠.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해서 뭐 또 우리가 수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실수 체계 말고 그런 숫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GF, 갈로아 필드라고 해서 GF 어떤 P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수를 가지고 연산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수학자들이 그냥 재미로 만든 거 아니야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류 정정 부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에러 검출도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트로 뻥튀기해서 보내면서 검출도 잘하고 커렉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정말 멋진 곳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돼요. 에러 컨트롤 코딩이라는 건 밑에 이게 forward error correction과 ARQ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ECC를 하는 데 있어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forward라는 건 뭐냐면 서로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ARQ는 일종의 주고받고 하면서 수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일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방향으로. 이건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acknowledgement 또는 negative acknowledgement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좀 계좌번호 부를게.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요영역인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불러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전투기 막 몰고 다니면서 다음 타겟의 좌표는 뭐 오메가 알파 지브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코딩이 되어 있는데 Z라는 게 헷갈리고 막 소음이 들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지브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Z인 거예요. 그럼 알아듣고 이제 저쪽에서 다른 멤버들이 뭘 하면은 그게 forward error correction이 되도록 리던던시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장 뭐라고 했어요 하는 순간 요역력이죠. 다시 말해줘.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이 되는 코드들은 디텍션도 다 할 수 있어요. 방법으로. 거꾸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서 어쨌거나 forward error correction은 피드백 없이 코렉트 할 수 있게 리던던시를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Q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ARQ 방식은.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뭐 무수히 얘랑 얘랑은 다르게 봐야 돼 하고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오류 정정은 그냥 일방형으로도 정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요. 근데 막 보면은 뭐 편지가 뭐 이렇게 옛날에 잉크로 썼는데 그 봉투가 가다가 젖었어요. 그 우편 행랑이 비를 맞았어요. 잉크가 번질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다 피해가도록 어떻게 물론 글씨를 크게 쓰면 된다. 뭐 코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뭐 숫자를 리던던시를 잔뜩 넣었어요. 예를 들면 한 번 쓴 다음에 5번을 더 써서 5장을 보냈어요. 그런 게 forward error correction 방법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보냈더니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순간 이제 ARQ처럼 하는 거죠. 인터넷은 에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네. 디텍션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TCP/IP로 돼 있는 그러니까 TCP/IP라는 프로토콜 스위치 두 개로 작동하는 더 인터넷은 에러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말단으로 가면 에러 코렉션을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뭐 와이파이라든가 셀룰라망을 통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러 컨트롤 코드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패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티 비트 하나를 붙여서 에러를 디텍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패킷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0,1으로 돼 있잖아요, 비트로. 모듈로 썸을 쭉 해요. 그래서 나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0이 되게 또는 1이 되게 약속을 딱 해놔요. 그러면 매번 어때요? 받을 때마다 그냥 쫙 다 더해요. 그래서 0이 되게 하기로 했는데 0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검출이 되는 거죠. 물론 어때요? 두 비트가 플립되면 실제로 에러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패러티 비트를 한 비트 붙여가지고는 1비트 에러 디텍션은 되죠. 3비트 에러 디텍션은 되죠. 그런데 짝수계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바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2비트 에러 디텍션이 되게 하려면 무슨 꼼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아주 이쁜 코드들을 사람들이 많이 디자인해 왔어요. 이때 본래 데이터 말고 이 에러 검출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패러티 비트라고 하고요. 많은 패러티 비츠들이 붙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LG 연구동에 보면 이렇게 포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유선으로. 그러면 거기는 사실 TCP/IP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서넷이라는 표준으로 패킷을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서넷은 어떻게 되냐면 IP 패킷을 인캡슐레이트 하면서 시클릭 리던던트 코드,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를 하기 위한 코드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걔는 에러 디텍션과 코렉션을 할 수 있는데 에러 디텍션을 수행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나와요. 예. 지금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레이어 3 라우터들은 체크섬 헤더에 있는 체크섬을 보고는 에러를 디텍션 하려고 시도하고 에러가 디텍트 되면 패킷을 버린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하니까. 라우터들이 굉장히 많은 패킷들을 라우팅을 하고 있거든요. 초당 뭐 몇십만 개씩 하고 있는데 이거 열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해서 커렉션을 한다?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특히 에러율이 낮을 때 그렇겠죠. 에러율이 낮은데 굳이 페이로드에 있는 것까지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헤더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받을 때는 헤더만 오류가 없으면 어쨌든 가긴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데이터 안에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소프트웨어들이 또 나름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겉봉만 보고 하도록 최대한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ARQ에서 뭐 하이브리드 ARQ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이랬잖아요. 보냈더니 아니 그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시 안 보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지브라 알파 오메가에서 받았어요. 세 번째 잘 못 들었어 하면 세 번째 것만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일종의 피드백을 줘서 일부만 다시 받아서 또 코렉션하고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ARQ에서 요즘은 이거 하크라고 있던데 하이브리드 ARQ란 뜻이에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TCP/IP는 이런 짓을 안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점점 또 인캡슐레이트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헤더에 에러가 나서 어떤 라우터에서 그 패킷이 드랍이 됐어요. 그러면 리트랜스미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TCP/IP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은 어떻게 한다고요? 샌더가 보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어크날리지가 올 때까지. 데스티네이션이 어크날리지 패킷을 보내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일방향 통신을 가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쌍방향을 가정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한참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 한참 걸리는 이유가 드랍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얘가 뭐 천천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을 도입.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에 에크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패킷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패킷이 specific amount of time 내에 에크를 받지 못해서 에크가 되지 않았어요. acknowledge. 잘 받았어 라고 안 왔어요. 그러면 타임아웃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 자, 중간에 없어져도 어쨌든 내 타임아웃 시간까지 에크가 당연히 안 오겠죠. 없어졌으니까. 왜냐면 데스티네이션이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라우터에서는 에러 때문에 드랍된 경우 또는 컨제스션 때문에 그냥 날아간 경우.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뭐예요? 얘가 버퍼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안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처리하다가 늦을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타임아웃 때문에. 타임아웃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에크 신호를 데스티네이션이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크 패킷. 네크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수신을 했어요. 수신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에러 코렉션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에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잘못됐어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크를 보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어. 하지만 말했지만 굉장히 노이지할 수 있는 이 와이어리스 링크 이런 데는 표준이 네크 보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에러 컨트롤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딱 받자마자 디코딩을 쫙 하다가 에러 났네 그럼 야야 에러 났어 다시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에크 타임아웃 리트랜스미션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제스천 컨트롤은 어떻다고요? 컨제스천은 라우터에서 단위 시간에 너무 많은 패킷이 몰려들어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패킷이 드랍되는 경우죠. 그러면 여전히 어때요? 예. 소스는 에크를 못 받겠죠. 그러면 또 타임아웃 될 거 그럼 다시 보내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한번 보냈어요, 소스가. 근데 이게 에크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 한 번 벌써 안 왔어. 두 번째 보내니까 나 좀 특별 대접을 해줘. 라고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인터넷은 그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무조건 동일하게. 네,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네. 그런데 여러분이 특화된 라스트 마일 망을 만들어서 표준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프라이어라타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QoS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패킷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특별 대우할 수 있도록 뭔가 해놓는 것을 QoS를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한다. QoS Provision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룰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특히 5G 한번 보세요. 5G 광고할 때 뭐예요? URLLC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얘는 중요한 패킷이에요. 특별대접.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어떤 환자가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있는 뇌수술 전문가로부터 원격으로 연결된 로봇으로 수술을 받는데 내가 수술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삼성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일원동 거기 있는 어떤 애가 게임한다고 막 내가 걸리면 안 돼 하고 보내는 바람에 수술 신호가 잘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프라이어타이즈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5G가. 예를 들어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막 났어요. 그래서 그게 V2X, Vehicle to Everything이죠. 그 네트워크를 타서 경보를 쫙 보내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애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니 프로야구를 보는데 나는 5개 구장 전부 다 보고 싶어 하고 5개 다 띄워놓고 하는데 걔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패킷이 드랍이 된다고 해보세요. 컨제스천 이러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인 인터넷은 그따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모든 패킷은 평등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컨제스천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에크를 못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예. 컨제스천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천천히 보내겠죠. 조금 더. 예. 왜냐하면 똑같은 패스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컨제스천이 생겼는데 내 패킷을 더 빨리 보내요. 그럼 컨제스천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를 받아요. 그럼 컨제스천이 풀렸나 보네? 그러면 이제 좀 레이팅을 높이겠죠. 그러면 일일이 내 패킷이 거쳐가는 모든 경로상에 있는 라우터들이 상태를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컨트롤인데 플로우 컨트롤은 어디서 오버플로우? 데스티네이션에서 오버플로우 얘기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고 또는 뭐냐면 일단 받기는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받기는 받고 있는데 패킷을 연속적으로 스트리밍이니까 예를 들면 받고 있는데 그 다음 게 자꾸 안 돼요. 뭐 내가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에크를 보낼 때 내 버퍼가 얼마나 비어 있나 지금 그 정보를 넣어서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스가 버퍼가 얼마 안 비었으니까 내가 빨리 보내면 가긴 가는데 어때요? 곧 버퍼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겠네? 그럼 또 슬로우 다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에크 패킷에 버퍼 사이즈 정보를 실어서 보냄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참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이 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선택을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하드웨어가 해결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넓은 대역폭으로 더 빨리 보내면 지금 이 프로토콜로도 해결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 산업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를 사용해서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다른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5G가 시작될 때 두 밴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FR1, Frequency Range 1, 하나는 FR2, Frequency Range 2. 그래서 하나는 그냥 뭐 한 몇 기가, 수기가, 다른 하나는 수십 기가 대역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십 기가 대역이 되면 전파 특성이 별로 안 좋아요. 비가 오면 감쇄가 심하고 직진성이 강하니까 뭐 코너 몇 번 돌고 나면 신호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RF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품들도 훨씬 비쌌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썼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전으로 가서 지금 사용하는 D램 있잖아요. 그건 뭐 조그만 거 하나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마 유럽 전 국가의 1년 예산, 아니 100년 예산을 두드려 넣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를 들면 FR2에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처음에 부품들은 처음 생각에는 야 이거 되겠어? 부품이 너무 비싼데?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기술로 극복 가능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확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내가 하나 만들 때마다 마진을 점점 작게 잡아도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그런 거 팔 때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주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콩 같은 거 시장에 가면 예전에 어때요? 이렇게 생긴 삽 비슷한 걸 푹 떠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팔잖아요. 예, 반도체 칩을 그렇게 팔아요. 왜냐면 개수를 세는 게 돈이 더 드니까. 아니, 박사딴에 보고는 요즘 우리 직원 여기 100개 주문 왔으니까 100개 세서 주세요.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삽으로 떠가지고 대충 무게 달아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 가지고 2원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걸 1000억 개를 판다고 해보세요. 예, 재벌이 되겠죠. 지금 산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쓰면 단가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몇 조를 투입했어도 어때요? 삼성 반도체가 몇 조를 투입해서 메모리 공장을 만들어. 우리 생각에는 야 그거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면 사실 얼마 되진 않아요. 우리가 5천만 좀 내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눠주면 하지만 어때요? 그걸로 반도체 하나당 뭐 100원씩 200원씩 1000원씩 남기면서 대한민국 국부를 이루죠. 그러니까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 이것만은 말하고 그래도 시험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웹 브라우저죠. 그렇죠? 네. 웹 브라우저 상에서 예를 들면 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네. 보통 어떻게 해요? 요즘은 http 뭐 콜론 슬래시 슬래시도 안 쓰죠. www 닷도 안 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postec.a 사실은 postec하고 엔터만 쳐도 밑에 그 검색을 해가지고 띄워주죠. 근데 어쨌든 postec.ac.kr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디로 가요? 학교 메인 홈페이지가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뭐뭐닷이라고 나와 있는 걸 딱 치면은 얘가 스스로가 IP 어드레스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이런 이름이 찍히면은 그 이름이 IP 어드레스 뭔지를 알려주는 또 서버가 있어요. 걔 주소를 여러분이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입주를 해서 여러분이 기숙사에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컴퓨터를 셋업을 할 때 어디로 가가지고는 여러분에게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안 하고 이름을 딱 치면 그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IP 어드레스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의 IP 어드레스를 안 치면 DNS 서버한테 사실은 패킷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141점 얼마야 하는 걸 다시 보내요.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터넷의 호스트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호스트라고 하는 순간 IP 네트워크의 호스트라고 하는 순간 걔는 IP 어드레스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예를 들면 뭐 postec.ac.kr을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처럼 뭐 이름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이름을 하나 딱 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나 쟤나 걔나 걔로 보내라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호스트는 그러니까 IP 네트워크의 호스트는 하나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can have a name이에요. 네임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할 때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갔더니 저희 연구실에 굉장히 오래된 그때는 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들으면 막 대단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보다도 훨씬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4반세기 전에. 근데 그런 애가 몇 대 있는데 이름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유를 하자면 처음 거는 뉴튼, 두 번째 거는 아인슈타인, 세 번째 거는 누구 할까요? 하이젠버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점 한 다음에 예를 들면 purdue.edu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뭐 별 이름을 다 붙이네 했는데 어때요? 안 그러면 모신별로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접속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네임. 뭐냐면 아까 보면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항 공대에 있는 컴퓨터들은 앞자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쭉 같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까지 딱 끊어서 예를 들면 도메인 네임을 주는 거예요. 얘들은 postec.ac.kr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때요? 어떤 라우터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놈은 다 같은 포트로 보내면 되겠죠. 같은 대로 라우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말했지만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또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도 컴퓨터의 이름에 대해서 IP 어드레스가 나와 있는 어떤 디렉토리 북을 어떤 서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 도메인 네임을 메인테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시그널진 시스템에서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체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참고로 DNS 서버가 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포항공대 학생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가 할까요? 뭐 조선일보를 보겠다. 조선.ac.kr 조선.com이죠. 조선.co.kr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럼 브라우저가 DNS 서버한테 퀘어리를 날리겠죠. 야, 얘 IP 어드레스 어떻게 돼? 근데 그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럼 그냥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외우고 있어요. 숫자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 161점 얼마 얘는 조선일보야.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죠. 그런 일은.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 DNS는 말했지만 이 각각의 서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 다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높은 데부터 끊어가지고 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패킷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디스트리뷰티드, 분산적인 디렉토리 시스템이에요. 한 녀석이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분산해 놓으면 어때요? 네트워크가 성장할 때 네트워크가 성장하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이 네트워크에 붙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 호스트의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DNS 서버가 로컬리 이제 자기 존에 있는 어드레스들과 이름들을 매칭시켜서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뭐 복잡하게 설명해놨는데 간단하게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입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뭔지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http 한다면 cisl.postec.ac.kr 슬래시 클래스 슬래시 ec44 슬래시 index.html 이렇게 여러분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이 뭘 뜻하는지 봅시다. 처음 요거는 프로토콜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싫은 게 뭐냐면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TCP라는 프로토콜, IP라는 프로토콜 그런 말도 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는 레이어 3고 그렇죠?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레이어 4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이름을 쓰고 심지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저 위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FTP인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HTTPS인 경우도 있죠, 요즘은.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 우리 랩 홈페이지 저 모시는 HTTPS로 하면 오히려 접속이 안 될 거예요. HTTP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스트 네임이에요. 저 컴퓨터. 얘는 실제로는 141.24.88.209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럼 209 머신이 자기가 어떤 패킷을 받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제 퀘어리가 날라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모든 디렉토리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걔가 받았을 때 어떤 폴더에 있는 녀석을 액세스를 해라 이러고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폴더 아래에 있는 클래스 폴더에 ECS442 폴더에 있는 사실 요거는 안 쳐도 index.html이나 html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제 다시 패킷을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프로토콜명이고 이게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 파일의 뭐 동영상일 수도 있지만 동영상 파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파일의 디렉토리와 네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URL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라는 말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은 막 헷갈리는데 하이퍼링크는 간단히 얘기하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면 돼요. 딱 누르면 어때요? 그걸 누르면 실제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도 마치 여기서 HTTP 그런 그림이 밑에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링크는 이런 식으로 퀘어리를 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파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강의 노트 파일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 어때요? 제가
하이퍼링크에다가 그렇죠? 그 URL을 뒤에 심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를 누르면 그 URL로 그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지만 각각의 리소스는 더 인터넷에 있는 리소스는 그게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문서 파일일 수도 있고 영상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리소스들은 각각 아이덴티파이 어떻게 된다고 URL로 URL이 다르면 다른 파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라는 것의 약자고요. 예. 그 다음에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는 것의 줄임말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를 말하고 있었고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작년에는 뭐 2시간 만 일주일 만에 끝내고 바로 챕터 2로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봤자 별 소용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더 인터넷이라고 이제 저는 관사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꼬마가 이제 막 영어 유치원 이런 걸 다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가르치면서 걔가 말이 한 마리 있으면 a horse 이렇게 관사를 붙여요. 그다음에 여기는 two horses 이렇게 안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사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제 대충 뭔지 알죠, 그렇죠? 그냥 상호망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이름을 잘 붙인 거예요. 특정한 것에. 걔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구성 요소는 호스트와 라우터즈와 링크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스트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더 인터넷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이서넷이라든가 와이파이 뭐 그다음에 5G 이런 게 막 갖다 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TCP, IP이고 특히 패킷을 라우팅하고 하는 쪽을 맞는 프로토콜이 더 IP라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에게는 IP 어드레스가 붙고요. 그 더 인터넷에서 물론 이제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대학원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는 그렇죠? 어떤 IP 어드레스는 하나인데 포트 넘버로 구별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더 인터넷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호스트가.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때요? 많은 경우에 어떤 도메인 네임 아래에 있는 IP 어드레스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똑같은 거죠. 그 IP 어드레스 앞부분이. 그 다음에 패킷은 이제 헤더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는데 헤더에는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있다는 거고 또 책선 비트가 들어있다. 이 IP 패킷에 관한 것이에요. 라우터는 인풋 아웃풋 포트와 라우팅 테이블이 가장 중요하고 수신된 패킷의 어때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는 위에서부터 쭉 봐서 내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 거 중복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쪽은 앞에 거 뭐 8비트를 읽었더니 포트 1으로 보내라고 돼 있지만 앞에 거 8비트 한 16개 읽었더니 포트 2라고 하면 포트 2로 보내는 거예요. 더 긴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치 기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에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제스천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이 중요한데 어떻다고요? 컨제스천 컨트롤은 사실 보내서 그냥 안 오면 천천히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은 얘가 어쨌든 몇 개는 받을 테니까 지금 받고 있을 테니까 에크를 보낼 때 자기 버퍼 사이즈를 알려줌으로써 또 소스가 슬로우 다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챕터 1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2를 이제 올려놨고요. 챕터 2가 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챕터 2는 이제 Principles라는 제목으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피지컬 레이어 통신 전공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피지컬 레이어 관련된 것을 살을 계속 붙이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으면 당연히 오늘처럼 DBM이라는 단위 못 들었을 거고 뭐 얘가 1와트 정도 쏘면 굉장히 많이 쏘는 거다 이런 것도 못 들었을 거고 이렇죠. 그 다음에
몇 킬로 가면은 100dB 정도 줄어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못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이 과목 수업 듣는 뭐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